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매년 월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는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수수께끼의 한 조각, 바로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곧 다가올 2025년 12월, 연준은 양적 긴축이라는 정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거두어들이는 작업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멈춘다는 것은 곧이어 정반대의 흐름, 즉 양적 완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양적 완화, 이것은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이 풀려날 때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때 그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가됩니다. 오늘 저는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즉 자산 규모는 현재 약 6조 6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준의 자산은 1조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하에 시작된 수차례의 양적 완화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그 규모는 한때 9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팽창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부터 연준은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다시 사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의 돈을 흡수하며 자산 규모를 2조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 12월 1일부로 이 긴축을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긴축의 중단은 곧 완화의 시작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연준은 막대한 양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입니다. 이때 지불하는 돈은 실제 현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즉 전자적으로 돈을 창조해냅니다. 컴퓨터 자판 몇 번만 두드리면 수조 달러가 마법처럼 생겨나는 디지털 시대의 연금술인 셈입니다. 그 결과 연준의 자산은 늘어나고 은행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며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준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때 그것은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모든 달러의 가치를 희석시킬 뿐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체에 사과가 100개 있고 돈이 100달러 있다면 사과 하나의 가격은 1달러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개수는 그대로 100개인데 연준이 돈을 100달러 더 찍어내 총 200달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사과 하나의 가격은 2달러가 됩니다. 사과가 더 가치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바로 달러를 보유한 모든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의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의 구매력은 하락합니다. 당신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신의 은퇴자산 가치는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세금입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적도 없지만 우리는 이 세금을 묵묵히 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고정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2026년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연준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5%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1년 동안 5%를 기록한다면 당신의 예금 계좌에 있는 1억 원은 구매력 기준으로 350만 원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3년간 실제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114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양적 완화 시기에 샀던 과거의 저금리 채권에서 벌어들이는 이자보다 현재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은 궁극적으로 누가 메울까요? 바로 납세자인 우리입니다. 연준이 이익을 낼 때는 그 돈을 재무부로 보내지만 손실이 나면 이연자산이라는 회계상의 항목을 만들어 미래의 이익으로 메우겠다고 할 뿐입니다. 자, 이제 곧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연준이 2026년에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1분기일지 3분기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미국 정부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위태롭고 은행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실물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고는 급증하고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는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연준은 어김없이 돈 찍는 기계를 다시 가동할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매번 그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는 수년에 걸쳐 약 3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단 2년 만에 4조 5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쉽게 5조 달러 혹은 그 이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폭발할 것입니다. 3% 수준이 아니라 6%, 7%, 어쩌면 그 이상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 잔치의 책임은 정확히 누가 지게 될까요? 첫째, 예금자입니다. 현금, MMF, CD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이자는 구매력 하락 속도를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봉급 생활자입니다. 당신의 연봉이 매년 3% 인상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6%라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3%씩 임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입니다. 연금에는 물가 상승률 조정이 있지만 이는 항상 실제 인플레이션을 뒤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바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채무자는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38조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 부채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빚을 직접 갚지 않고도 부채 부담을 줄이는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이익을 봅니다. 부동산, 주식, 원자재, 금과 같은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명목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끌과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박탈감. 바로 이 돈 풀기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제 저의 구체적인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2026년까지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상업용 부동산이든 지방은행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들은 새로운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을 붙일지도 모릅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이나 금융 안정을 위한 대차대조표 확장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플레이션은 급등할 것입니다. 저는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3%에서 6%로 치솟는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놀란 척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통제 불능이 되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공급망 충격이 있었다고 변명하겠지만 진실은 그들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어 이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지긋지긋한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도한 현금 보유를 피해야 합니다. 비상금이나 단기 지출에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고 잠자는 돈이 당신의 계좌에서 가치를 잃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연동 국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지만 시장의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과 원자재는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좋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셋째, 고정금리 부채가 있다면 그것을 서둘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당신은 가치가 더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낼 때 당신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당신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추상적인 경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식료품비, 월세, 대출이자, 은퇴생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연준은 이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망 문제나 기업의 탐욕, 혹은 과도한 소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항상 같습니다. 너무 적은 상품을 쫓는 너무 많은 돈. 저는 연준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부의 재정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파괴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도록 자산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이미 6%에 도달한 내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연준은 2026년에 다시 수조 달러를 찍어낼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할 것이며 당신은 모든 것의 가격 상승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비한다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지평을 넓히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